시장이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생겨났기도 했고요. 킹달러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국채금리라든지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 때문에 킹달러 이야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136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박스권 돌파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에게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세장이지만 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증권주들의 배당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연말 시즌을 가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약세장에서는 증권주들이 힘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에만 주목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명절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주식 사고 싶지 않은 상황일 텐데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14%, 나스닥은 1.57%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마감까지 계속해서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분위기는 아주 더럽습니다.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바닥에 대한 어떤 지지, 확인,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이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술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주라든지 경기 전망에 대한 것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특별하게 나쁘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충분했을 거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낙폭도 같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도 어두운데 금리는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 증시가 그러한 상황인데, 자, 국내 증시에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기분 나쁜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져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때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 시장의 대응 포인트들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미국 국채금리가요, 최근에 4.5%를 넘어서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대 4.5%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4.5%라는 겁니다. 4.5%요. 기준금리는 5%가 넘었어요. 자, 이 상황이 일단은 얼만큼 지속될 것이냐인데요. 보통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미국 국채가 4.5%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국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킹달러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들여야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국들의 원화 가치, 자국 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엔저 현상으로 또 봐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거 없죠. 지금 엔저 현상도 아니고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도 7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저 현상이고 나발이고 뭐 하는 것도 없고요. 지금 엔화 가치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주변국,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이라는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이 상당히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브루지피네가 그 JP모건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7%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기준금리 7% 시대에 여러분들은 대비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살짝 미쳤나 싶을 정도죠. 네. 기준금리가 3%에서 5%를 오르는 것보다 5에서 7%로 인상되는 것은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전 세계가 금리 7%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7%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에다가 불을 지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허덕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3%대예요. 미국은 5%대.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세계 금리가 그냥 기준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금리 인상 또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7%까지 올라가려면 2%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0.25씩 계산하더라도요, 적어도 7, 8번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내후년도까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상승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경기가 아주 많이 망가지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7%라는 금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경기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어느 정도 의견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지금처럼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7% 금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한 가지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금리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겨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뭐 두 번까지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한 번도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이거 어렵고요.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상당 기간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잖아요. 이 금리가 높은 상황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의견이 몰리는 거죠. 즉 금리 동결 기간이 어느 정도는 길어져야 되고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돼야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 진행돼야 된다.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이 다이먼 회장의 7% 금리 이야기는 그냥 미친 소리라고밖에 들릴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약간 기분이 나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저렇게 이런 JP모건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또 이런 7% 금리라는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지금 이런 것들은요, 이 선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미국이 7% 금리라뇨. 지금 5% 금리도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에 뭔가 잡음을 내기 위한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가 7% 오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보험주 섹터하고요, 은행주 섹터만 열심히 사모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기술주 이런 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보험주와 은행주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참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은 조금씩 수정이 돼야 되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 이것이 이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채권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시장에는 자금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 과연 그렇게 어두운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장 상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금리는 내년도에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종결의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살짝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평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가 나빠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말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다면 여기 시점에서 과연 지금 같은 이런 겁을 주는 형태의 단기적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기술주들의 고평가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예전에 미국 증시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어느 정도 좀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즉 고평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즉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의 고평가 국면을 확실하게 죽이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는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요,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1%, 그냥 이것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62%로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60%가 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타나기 어렵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종결이 됐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더 빨리 당겨져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반등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잡음이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냉각돼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약간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옥죄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주 떨어지죠. 다우지수 떨어지죠. 시장 투심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들은 당분간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안 그래도 명절 전 때문에 좀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매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뭐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떨어져서 끝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연휴가 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는 그 매수 포인트를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한다, 떨어져서 끝난다 생각했을 때는 그 지점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떨어지고 있을 때 바로 잡지 마시고요. 이 포지션이 어느 시점에서 진정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환율 이야기 이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환율. 킹달러 기환, 환율 단기적으로 1360원까지 오른다. 지금 1340원대인가요? 네. 1348원, 50원 근접이기 때문에 136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환율이 뭐 1350원, 1360원 간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1360원, 1400원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1400원까지는 너무 단기간에 세게 올라가는 모습일 것 같아 보이고요. 1360원 얘기하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 가능성을 계속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주변국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주변국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방법은 뭐 별 수가 없어요. 그냥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에는 악재가 됩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죠. 또는 갖고 있던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외국인들조차도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엔달러 환율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변국들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엔화 약세 이런 형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엔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피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환율은 단기적으로 1360원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추석 전 차익 실현 이야기,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멈추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환율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자, 시장이 안 좋아서 주식을 판다,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달러로 바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유로화와 엔화 약세가 킹달러를 더 부추기고 있다.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엔화, 유로화 이런 것들도 약세를 같이 보임에 따라서 달러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달러 인덱스가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런 것들을 노렸을지도 모르죠. 노렸을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부으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뼈아픈 포지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환율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면은요,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금통위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의문점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WGBI 편입 가능성, 이 WGBI라는 게 세계 국채지수? 네, 이런 건데요. 여기, 편입하는 거 되게 좋아요. 또, NSCI가 아닌가요? 그 선진지수 편입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여튼 이런데 편입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지 이 타이틀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데 편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이런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왜? 국내에 이런,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게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차이를 벌려놓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환율이 올라가면서 현재 시장의 약세를 또 이끌고 있다는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이거는 결코 시장에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권주에게는 관심을 가져라.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당도 실적도 다 괜찮다. 진짜 얄미운 상황입니다. 네, 증시는 계속 꼬라박고 있고 그냥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쳐박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권사 직원들은 이 브로커리지 이 위탁매매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수익률을 더 많이 챙긴다. 아주 얄미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층 고무되어 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증권사가 수익 보기 좀 어렵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은 해외 선물은 휴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또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해외 주식으로 인한 그런 수수료 증가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열심히 지금 국내 수수료 무료 이렇게 꼬시는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한 5, 6년 전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걔네들이 그거 다 미끼 상품이라고 했죠. 미끼로 끌어당긴 다음에 뭘 한다고요? 해외 주식 쪽으로 다 같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해외 주식을 웬만하신 분들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높아요. 최근에는 수수료가 좀 낮아지긴 했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신용융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저 2차전지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이 또 이 신용융자 이자율이 지금 10% 다 넘어간 거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수익으로 잡혀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수수료나 이런 거 챙길 수 있겠습니다만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업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세장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진행하는 것인지 이거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해외 증시와 신용융자에 대한 그런 그 소득 이런 것들이 증권사의 실적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과 배당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들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도 무려 63%나 증가한다. 전년도보다도 더 증가한다. 증시가 그냥 애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테마주 장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회전율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당률. 이제 배당은 증권주들이 대부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를 매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분기가 됐을 때 3분기 실적 증가와 그 다음에 배당률 증가,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은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자, 내년도에 증시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증권주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실적이 증가하고 배당을 더 많이 준다면 4분기에 진입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관심들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4분기에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배당 기대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그래서 고배당주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라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시는 내려가는데 주가는 증권주의 주가는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어쨌건 증시가 또 미리 선반영 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내년도에 어떤 회복되는 그런 주가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증권주에 또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증권주는 저는 아직까지 다루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에서 움직임이 된다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과 배당은 영원한 상승 테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예 배척하지 말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얄밉지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채 금리의 우려감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계속 다운시키고 있다. 자,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다우지수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기술주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뭐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쨌건 간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악재 같은 부분들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포지션을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포지션의 변화로 생각하시면서 슬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환율은 1360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킹달러, 즉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통해서 주변국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 매매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증시의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약세장에서도 증권주에는 주목해야 된다. 얄밉지만 실적과 배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증시가 약세인데 니들은 좋으면 되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증권주들의 현재 실적 상황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반 투자가들이 인내심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주식이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어떤 실적을 기록할지 상상해 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무시하고 큰 그림에 집중하기 훨씬 편하다. 투자가들은 경험을 쌓아갈수록 궁극적으로는 인내심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점을 깨닫는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책 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단기적 변동이 나타날 때 많이 흔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멘탈 꽉 붙잡으시고요. 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악재는 금방 지나가고요. 멀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승의 어떤 기대치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리면 저가 매수세도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또 이런 단기 변동에 많이 힘들으시겠지만은, 네, 모두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네, 오늘은 아침부터 대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충분히 시장이 바닥 잡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대응 나가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